이 세상에 병이 문제가 ADHD와 자폐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ADHD가 아닌데 강박증. 나는 이것 ADHD가 맞을 거야 라고 해서 ADHD 약을 너무 과량 복용을 한 거죠. 환청이 들려서 오는 아이도 있었어요. 왜 ADHD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걸까? ADHD 검사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오늘은 이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교수님 진료를 예약을 해도 교수님한테 직접 진료를 받으려면 진짜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뭐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소아정신과 그 의사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근데 수요는 점점 많고 공급하고 안 맞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기 많은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ADHD가 요새 이제 특히 강남 이 교육열이 높은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이 검사를 받는 게 약간 유행이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약도 엄청 밀려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세상에 병이 문제가 ADHD와 자폐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산만한 요인은 정말 수만 가지가 넘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지금 부모님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ADHD 진단을 받는 그 이면에는 ADHD 약물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DHD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ADHD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서장애나 불안이나 부모하고의 갈등이나 또는 사실은 사회성 문제, 아까 말한 자폐, 그런 거인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ADHD가 그렇게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어떤 질환보다도 진단 내리기가 까다로운 게 또 ADHD예요. 그리고 순수한 ADHD 하나만 있는 경우는 30%도 안 돼요. 다 합병돼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다 섞여 있어요. 네. 환경적인 요인도 섞여 있고, 정서 불안, 우울, 그리고 강박, 틱,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기저에 깔려있는 ADHD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ADHD 검사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ADHD는 어디 검사를 띡 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ADHD 검사는 정말 병력 청취가 정말 중요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 딱 해서 ADHD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사실 부모들이 듣고 싶어서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네. ADHD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부모가 스스로가 라벨링을 하는 그 문화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ADHD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걸까? 그 약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수능 전후로 해가지고 그게 무슨 품귀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해요. 약간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ADHD 진단을 받은 아이가 맞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죠. 하지만 ADHD 진단을 안 받은 아이가 그 약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붕 뜬다거나, 심계항진,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뛴다거나,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거나, 너무 기분이 저조해지고 안 좋고 굉장히 짜증이 나고 불안이 굉장히 올라온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체적인 그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제 외래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본인의 ADHD가 아닌데 강박증. 나는 이것 ADHD가 맞을 거야 라고 해서 ADHD 약을 너무 과량 복용을 한 거죠. 어떤 표준치 이상. 그래서 환청이 들려서 오는 아이도 있었어요. 요새 왜 성인 ADHD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조금 뭐 자주 까먹고 이러면 나 성인 ADHD야 이런 얘기 많이 한단 그것도 말이죠. 좀 많이 과열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너무 이제 인식이 높아졌나요? 유명 이제 셀럽들이 본인들이 나 ADHD라고 진단받았어요. 제가 이래 왔었는데 사실은 ADHD였던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커밍아웃을 좀 하시고, 또 뭐 유명 유튜버들도 ADHD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소설가도 ADHD, 작가도 ADHD에 대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ADHD에 대한 인식률, 사회적 대중의 인식률을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나, 뭐 그냥 과로한 거, 그리고 좀 피로한 거, 조금만 집중 안 되면 내가 ADHD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ADHD는 사실은 12세 이전에 발병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12세 이전에는
발병을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아동기 신경 발달 장애예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ADHD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지속되는 경우를 성인 ADHD라고 하지,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대학교 때 또는 25세, 31살에 갑자기 ADHD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를 진단 내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 12세 이전의 학령기에 산만했었고 아까 얘기한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지 않고 그냥 뭐 저 어릴 때 좀 산만했던 것 같아요 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성인 ADHD 진단 받아서 뭐 ADHD 약을 함부로 먹으면 ADHD 약이 꼭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폐도 그렇고 이 ADHD도 그렇고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고 원래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좀 뒤늦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좀 나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는 정상 발달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뭐 초등학교 입학해서 애가 사회적으로 교류가 안 돼서 선생님 찾아왔더니 선생님이 자폐라고 하시고 다른 병원 갔더니 자폐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자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성이 요구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18개월, 24개월. 기동성이 막 늘어나면 아이가 이것저것 저지레 하고 막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을 만지면 이름을 불림을 당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땡땡아 그거 안 돼. 그러면 딱 쳐다보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걸 사회적 참조라고 해요. 자기 행동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계속 고 할지 스탑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 그게 이제 일종의 사회적 참조 능력인데 그게 부족해요, 자폐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하던 일을 막 해. 그래서 위험한 일도 많이 겪게 되고, 아, 쟤는 왜 저렇게 저걸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이름을 불렀는데 안 쳐다보지? 왜 내 지시를 안 따르지? 그렇게 이제 되는 것들이 사실상 복기를 해봤더니 있었더라. 그래서 조기 신호를 놓쳤을 뿐인데 사실은 말을 곧잘 하니까 기능이 좀 좋으니까 숫자를 막 잘잘잘 읊으니까 영재인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회성의 문제, 사회성 발달 장애, 즉 자폐의 신호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ADHD 같은 경우도 만 6세에서 12세 사이에 학령기에 굉장히 산만했거나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하나도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어릴 때 돌이켜보면 제가 독학에서 늘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좀 머리가 받쳐줘서 항상 100점은 받았지만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은 뭐 산만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증거들을 나름 대요. 그런 의대생이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ADHD인데 의대에 왔을까? 정말 어릴 때 학령기 때 정말 산만했던 증거를 선생님이 정말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줄래?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생생한 예를 드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도 뭐 안경도 놓고 오고 항상 뭐 외투를 놓고 가고 그리고 지금 양말도 막 거꾸로 신고 가고 그랬던 일이 많아서 공부는 잘했지만 항상 그런 일로 인해서 엄마한테 항상 혼났었다. 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ADHD 증상이 맞거든요. 그런 경우에 뒤늦게 공부를 잘해서 용서가 됐다가 이제 의대에 와서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것이 드러난 거죠. 이제 거기서는 못 버티는 거죠.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의대 공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 머리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ADHD가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연령대가 좀 다른가요? 네, 맞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래도 최소 2, 3세 정도 이상이면은 한 3세 정도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 3세 정도면은 진단 내릴 수가 있다면 ADHD의 아이들은 만 6세 전에는 진단을 조금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뇌의 아동 발달의 정상 발달 코스상 그 전두엽 기능의 발달은 적어도 만 6세 정도부터 발달을 이제 시작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 나이에는 애초에 전두엽 기능이 좀 미숙해요. 그러니까 좀 산만할 수 있고 좀 과잉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유아기에 유난히 규칙을 못 지키고 또래 애들하고 계속 뭔가 트러블이 많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매일 전화가 온다.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ADHD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유아기 때의 산만성은 조금 ADHD보다는 사회적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컨대 사회적 상식 같은 것들이 결핍돼 있어서 생기는 일종의 무분별한 행동이다라고 네. 그것이 마치 산만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유아기에는. 네, 그래서 유아기에 막 3, 4세밖에 안 된 아이가 산만하다고 ADHD 아니냐며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발달력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ADHD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해인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네, 사실은 자폐다. 겉으로 보기에는 산만한 걸로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이렇게 뒤져보면 산만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판단,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개나리반이라고 해봅시다. 네. 개나리반에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고 앉아서 선생님이 뭐 땡땡이 땡땡이 부르면 네 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왜 암묵적 룰 같은 게 있잖아요. 굳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친구 따라서 하면 그냥 어떤 되는 그런 반에서의 일종의 사회적 규칙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걸 내가 왜 지켜야 하지? 내가 그걸 이게 뭐지? 사회적인 어떤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갑자기 울고 딴소리하고 아이 옆에 친구 만지고 네. 이런 행동을 하는데 행동만 보면 마치 ADHD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개나리반에서 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과 연관이 있다. 물론 그거 하나만 있다고 자폐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랬더니 집에서 물어보니 실은 아이가 계속 동그란 것만 계속 접시만 돌리고 있었다거나 말이 늦었다거나 역시 어머님이 불렀을 때 엄마가 땡땡아 불렀을 때 안 쳐다봤다거나 네. 그것도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종합이 됐을 때는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메인 주된 진단이지 ADHD를 먼저 고려하면 안 된다가 핵심입니다. 둘 다 이 원인이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인지 아닌지. 원인은 미상이고요. 원인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 가설 중에 하나는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꼭 유전자의 어떤 문제가 무슨 부모로부터 이렇게 대물림되는 그런 유전, 어떤 특정 유전자가 뭐 자폐 유전자 또는 ADHD 유전자가 대물림돼서 생기는 걸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정말 오해고요. 어떤 유전자의 변이인데 그 유전자도 한 가지 유전자의 변이가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 여러 멀티 유전자가 함께 변이가 되고 그것이 또한 발달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발현되는 병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폐 같은 경우는 사회성 뇌 회로에 그 유전자의 변이가 영향을 미쳐서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ADHD 같은 경우는 전두엽 기능에 미숙함을 초래해서 그것이 어떤 탑다운 그러니까 아이를 전두엽 기능이 감정뇌를 조절해야 되고 충동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급하고 산만하고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우선순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이제 그런 증상, 과잉행동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자폐 ADHD 이게 완치는 되는 건가요? 완치라는 개념은 특히 이제 자폐 같은 경우는 완치의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화의 개념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어떻게 보면 적응 기능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응 기능이라 하면 중증도가 좀 있더라도 자기가 뭐라도 그래도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말을 못하는 자폐라고 하더라도 손으로 뭔가 이제 하면서 만들어내고 하루 종일 먹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딘가에 밖에 나가서 소속감을 느끼는 어떤 공간 속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어울리면서 삶이 그 아이가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치료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DHD는 자폐보다는 훨씬 예후가 좋아요. 약도 좋은 근거 중심 약이 개발이 돼 있고 자폐는 근거 중심 치료가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ADHD는 근거 중심 치료가 약물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ADHD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완화가 많이 되고 성인기에도 이어지더라도 어떤 장애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수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자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완치의 개념은 없다. 그렇게 좀 차이를 둬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